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정치와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각 왕들의 주요 이제 업적이라던가 사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크게 조선 후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붕당 정치가 예송으로 이어지다라고 되어 있는 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인조가 등장을 합니다. 인조는 광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집권한 왕이죠. 원래 이제 붕당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붕당은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 서인이 다시 이제 북인과 그리고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해군 집권에 도움을 주고 광해군 시절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 북인입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을 통해서 북인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남아 있는 게 이제 주도했었던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남게 되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참여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북인들이 독점을 했을 때 비해서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건전한 그 경쟁자 사이에서 이제 공론에 입각한 전국 운영을 하는 시기로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 때의 주요 사건이었었던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앞서서 조선 전기 마지막에 있는 대외관계 편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효종이 인조를 뒤이은 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인을 중용하고 이제 남인이 이제 옆에서 이제 야당 역할을 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동법이 확대 실시가 됩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그 중에서 조세는 땅에 매기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산품을 바치는 공납이 이제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대동법이 처음 시작됐었던 건 광해군 때인데요. 전국적으로 함경도라든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가 되는 것은 약 100년이 지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종 때 확대를 실시해서 경기도를 벗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효종은 북벌을 주장했었던 왕입니다. 이 북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했었던 것들을 청나라에게 갚아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청에 대한 무력 복수를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제 북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종의 북벌은 청나라에게 실질적인 무력으로 복수를 해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준비는 좀 하다가 효종이 일찍 죽어버리면서 무력으로 복수한다는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효종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이제 현종입니다. 그런데 이 현종 때 주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바로 현종 때 유명한 사건인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자, 예송 논쟁은 붕당 정치 체제를 붕괴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앞서서 이어지고 있었던 서인과 남인,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조해 가던 체제를 이제 붕괴시킨 사건이라고 합니다. 1차 예송 논쟁의 경우에는 효종이 죽은 이후에 효종의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하느냐. 이제 당시 이제 효종이 죽고 나서 전 국민은 다 3년을 입으면 됩니다. 3년 동안 상을 치르는 걸로 해서 3년을 입으면 되는데 효종의 법적인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종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인조의 마지막 정식 부인이 살아 있는 관계로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부인이 살아 있는 거니까 아들이 먼저 죽은 게 돼버리죠.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엄마가 과연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서인들이 주장을 하기는 서인들은 1년을 주장을 했었고 남인들은 3년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서인들이 원래 주장했었던 1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인들이 이 사건으로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들이 생각하는 1년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3년을 입는다라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1년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1년을 입자고 주장한 거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인이 볼 때 둘째건 뭐 첫째건 상관없이 왕인데, 왕이면은 한 나라의 어버이인 거고 정통을 계승한 사람이니까 3년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서인들이 주장을 하기를 정통 이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국대전에 보면, 우리 성종 때 만들었던 경국대전에 보면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부모는 1년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따라 1년을 입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논란을 피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2차 예성논쟁에서 벌어집니다. 효종의 부인이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인조의 마지막 부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며느리가 죽은 건데, 그럼 과연 며느리가 죽었을 때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이 상복을 서인들이 주장하기로는 9개월을 입어야 한다, 남인은 1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인들이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앞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인들이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국대전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유교 경전에서 나오고 있는 그 둘째는 1년이다 라는 게 이제 본심이었고, 겉으로 드러내기를 경국대전이 1년 이렇게 한 건데, 서인들이 그 속마음대로 유교 경전에 등장하는 대로 9개월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앞서서 주장했었던 겉으로 이야기한 경국대전 1년과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경국대전에서는 며느리가 죽더라도 부모는 1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봤을 때 앞서서 효종이 죽었을 때 1년을 입은 건 경국대전 탓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둘째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의 왕위 계승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종의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서인들이 9개월을 주장함으로써 왕위 계승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런 게 돼버리면서 서인들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현종이 왕위에서 이제 이 논쟁 끝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현종으로부터 그런 뭐랄까요? 현종으로부터의 그런 뭐 추궁 같은 거는 좀 없어질 수 있었지만, 이 문제는 잠재적인 폭탄으로 숙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숙종을 보시면요. 자, 숙종은 환국 정치라고 돼 있죠. 지금 서인과 남인 간의 이제 싸움이었는데, 좀 최종적으로 숙종 앞에 있었던 현종 때 지금 남인이 권력을 잡은 상태로 이제 숙종한테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숙종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처음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이제 이 당파를 자기의 권력 강화에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당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환국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여기 환국 정치 표시할게요. 자, 환국 정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인, 남인, 서인으로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는 권력을 바꾸는 거예요. 집권 당파를 교체하다 보면 이제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왕이 또 무슨 핑계를 들어서 이렇게 또 막 바꾸게 되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효과로는, 왕 입장에서 좋은 거로는 왕의 눈치를 신하들이 보는 거니까 왕이 자기 뜻대로 정치를 운영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복수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정파 간의 대립은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숙종이 환국 정치를 한 건 본인의 강력한 왕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신하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던 경신 환국 때에는 이제 노론과 소론이 이제 분열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서인은 안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은 조금 나이가 많다 그래서 노론, 그리고 소론은 좀 젊은 사람들 해서 소론이라고 불렀고요. 이 노론의 경우에는 송시열의 북벌론의 대의 명분을 주장을 하면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고, 소론의 경우에는 이제 윤중을 통해서 실용 지식 행정 실무를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북방 개척 국방 강화 추진했는데, 뭐 사실 큰 차이를 모르겠죠. 차이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남인을 공존의 대상으로 봤냐 안 봤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던 요 무렵입니다. 예, 요 무렵에 지금 경신왕국 때 이런 논란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서 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사환국 노론에서 남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술한국으로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남인들이 집권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력 그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론들이 주도를 하면서 남인들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소론은 붕당이라고 하는 게 상대 당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렇게 권력을 다 가지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일부 남인과 소론이 이제 같은 편을 먹고요. 이제 노론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이제 숙종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탕평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면서 국왕 주도의 정치 구도를 확립한다라는 뜻인 건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좀 화해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국왕 주도의 정치 구도로 국왕이 앞장서서 이끄는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왕이 주도한다 보니까 국왕이 능력이 뛰어나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눌려 있었던 분노가 서로 폭발해서 또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사 제도나 권력 체제로는 체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왕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그 권한을 몰아줬던 국왕이 없어지면서 국왕과 가장 가까운 세력이었었던 외척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려고 한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탕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숙종 때 했었던 황국 정치도 크게 보면은 탕평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조 때 탕평론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인자의 난 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 탕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영조의 앞에서 그 경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종에게는 큰아들인 경종과 둘째 아들인 영조,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경종은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은 이후에도 세자의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세자의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노론들은 이 경종을 어떻게 해서든 좀 몰아내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요. 결국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종이 이제 아프면서 그 후계 문제가 바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노론 쪽에서는 왕이 지금 건강을 잃은 상태니 그 다음번으로서 둘째 아들인, 그러니까 그 동생이죠, 숙종의 둘째 아들인 영조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영조를 왕세제자가 아니에요, 왕세제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소론과 그 남인들의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아직 경종이 어린데 경종이 언젠가는 후손을 볼 수 있으니 너무 이르다라고 이제 싸웠는데요. 결국은 경종 쪽이 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영조가 왕세제로 임명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영조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에 몰린 영조가 그 자기 형인 경종한테 올린 음식을 먹고 경종이 바로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소론 중에서도 강경파들은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인자의 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인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잡혀서 영조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 영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일들에 이제 충격을 받은 영조가 탕평론을 제시하면서 노론과 소론 등을 서로 이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노론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 뭔가 이제 소론을 좀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은 제야 살림이라 그러죠. 아직 관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상소 같은 걸 올릴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상소가 빗발치듯이 올라오니까 영조가 아예 이런 여론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러자 이제 그렇다면 백성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격쟁이라던가 이제 격쟁 같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에게 직접 억울한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뭐 격쟁 같은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여론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상소를 조직적으로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제 서원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조 전랑의 후임자 3사 관리 추천 관행을 폐지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사가 갖고 있었던 좋은 기능들이 지금 이 무렵이 되면 지금 이제 악용되거든요. 원래 이제 3사라고 하는 기관은 관리들의 비리라던가 이런 거를 적발을 해야 되는데 이 3사가 붕당과 결합이 되면서 붕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붕당의 맨 앞에서 상대방 붕당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3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던 예외를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사는 예전과 같은 그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백성들의 삶이 힘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하죠. 그래서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 잘 봐주세요. 영조의 균역법. 요거는 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영조의 균역법. 그래서 군역의 부담을 감축을 시키죠. 그러니까 1인당 이제 한 필로. 그러니까 원래는 1인당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감축을 하게 한 거고요. 이 감축으로 통해서 부족한 부족분들이 생기죠. 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세라던가 뭐 염세 뭐 이런 기타 나머지 세금들로 보충을 하게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결작이라고 하는 거를 징수를 해서 또 부족분을 채우게 하고요. 요게 이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상인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는 세라면 이거는 땅 주인들한테 매기는 세금이었고요. 이렇게 백성들만 고통을 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왕실의 왕실 소유 재산에 대한 세금도 왕실 소유 재산 세금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나라에서 부족한 돈을 이제 메꿀 수 있도록 했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신문고 부활이라던가 상원 격쟁 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형수의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을 해서 한 잘못을 했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책으로서 속대전과 여지도지 등을 편찬을 해서 남겼고요. 특히 이제 속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라는 말이 이제 경국대전을 뜻하니까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벌써 한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달라진 사회에 걸맞는 그런 법률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로 이어지는데요. 영조하고 정조 사이에는 사도세자라고 하는 좀 슬픈 역사를 갖고 있죠. 영조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어릴 때 다 죽었고 이제 사도세자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도세자가 붕당 간의 갈등에 휩싸이는 바람에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인 이제 정조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뺏어간 이런 붕당 간의 다툼은 무엇보다도 없애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외척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 정조는 탕평 정책을 계승을 하면서 소론과 남인들을 좀 이제 중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왕 중심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신진 인사들을 키우는데 이 신진 인사들 중에는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서얼 중에서 서자들도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정식 부인이 아닌 자식들을 서자 혹은 얼자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얼자는 엄마가 이제 천민인 경우에 얼자였고요. 엄마가 양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자라고 불렀는데, 이 규장각을 통해서 서자들을 등용을 했고요. 그리고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거는 규장각에 와 있는 그런 신하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이제 이 규장각에서의 학문 연구에 이제 힘쓰도록 했고요. 이때 이 학문 연구의 총 책임을 진 앞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왔었던 게 정조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신하들을 직접 가르쳐 가면서 자기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용령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장용령이라고 하는 부대가 작은 부대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의 그런 개편 등을 통해 가지고서 규모를 키워서 결국에는 그 정조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힘을 몰아주는 부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아마 수도를 이전하려고 시도한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화성 행차에서부터 수원 화성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조가 좀 큰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떤 사도세자의 무덤을 화성에다가 이장을 해서 이 화성에다가 새로 잘 꾸며놓고 아버지의 무덤을 간다는 핑계로 화성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성에 가서는 돌아오질 않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묵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길어지면서 이게 뭐 2주,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화성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수원 화성을 만들 핑계가 생긴 거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별궁이라는 궁궐도 만들고 해서 차근차근 장용령을 주둔시키는 등 이제 차근차근 수도를 옮기려는 그런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정조가 사망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뭐 여담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수원 화성은 정약용이 만든 걸로 유명하죠. 자, 통공정책은 자유로운 상업 범위를 확대시켜 줬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선은 상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고, 유일하게 터준 게 시전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것만 열어줬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상업 항행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제 정조 때 풀어준 겁니다. 이로써 이제 조선이 공식적으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이제 현실에서 인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 게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주제가 돼서 지방의 세력화가 된 건데,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이 이 향약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세력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한 건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조 이후가 되면 지방관들의 권한이 막강한 상태에서 향촌의 견제력까지 사라지게 되자 지방관들의 이런 포악스러운 이제 탐악행위, 그러니까 뭐 뺏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길었지만 조선 후기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